이번엔 정말 여러분들이 기다렸던 그 시원한 진실을 진중규 교수님의 설명을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146일 만에 한동훈 열차는 역에 멈춰섰습니다. 탄핵 찬성에는 후회하지 않습니다라면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떠났습니다. 제일 궁금한 걸 먼저 여쭤봅니다. 그토록 우리 동훈 우쭈쭈 우쭈쭈 했던 장동혁 의원, 진정호 의원은 왜 갈라섰을까요? 뭐 결정적인 게 두 사람이죠. 그러니까 네. 진종호하고 그다음에 장동혁. 그러니까 원래는 진종호, 그 장동혁, 이게 이제 이준석 사태가 재발할 수 없는 근거가 바로 이 둘이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여겨졌는데, 뭐 진종호까지는 모르겠어요. 진종호는 아마 이제 분위기에 압도당한 것 같고, 예. 그 의원총회 그 분위기에 완전히 압도당한 것 같고, 하하. 장동혁은 그 전부터 뭐 그럴 거다라고 예견이 됐죠. 예? 장동혁은 그럴 거라고 예견이 됐고, 그래서 결국은 장동혁이 제일 먼저 나가가지고 딱 자기 사퇴하겠다고 던져버리고 동을 떠버리는 거예요. 주동을 딱 떠버리고. 나머지 김재원, 뭐 김민전 쭉 하고 그다음 나중에 진종호까지 딱 와가지고 지도체제가 딱 무너진 거죠. 그래서 장동혁 의원이 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나옵니다. 진종호가 막 욕을 먹는데 나는 뭐 진종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분위기 압도당해가지고 예.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번 탄핵안에 뭐냐면 한덕수 총리 뭐 이런 것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마 거기에 대해서 불만도 좀 있었을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런 측면이 있는데, 장동혁은 내가 지역구의 압박을 받았다 또는 지역의 유력 정치인의 압박을 받았다. 모르겠어요. 한동훈 대표와 여러 가지 의견 차이를 얻다. 근데 이분이 이제 옛날에 뭐 그때부터 쉽게 말하면 이철규랑 이제 공천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할 때 가서 사실은 누구죠? 김경률 회계사의 말에 따르면 가가지고 제대로 싸우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번번이 깨지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번번이 저쪽에 설득당해오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예. 이게 진짜 친한이냐라는 의문을 올해부터 제기했던 게 이제 김경률이고, 이거 며칠 전부터 그랬잖아요. 이 친구 이 친구 뒤통수 칠 거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다 뒤통수 치더라고요. 아하. 마지막에는 뭐라 그러겠냐면은, 마지막에는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왜냐? 자기가 얘기를 했잖아요. 대통령한테 그 안을 갖고 갔거든. 당신 그 스스로 물러나라. 그래서 그걸 받으면 우리 탄핵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나 스스로 안 물러날래 이랬거든. 예. 그랬더니 그 다음에 너 탄핵에 찬성할 거냐 반대할 거냐, 아직도 반대하냐 그랬더니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이랬던 사람인데 야,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인가 봤더니 그 장동혁 지역구 사람이에요. 예. 방송하다만 어제다. 장동혁 의원의 지역구 누군가를 만나셨군요. 네. 그랬더니 기회주의자라 그러더라고요. 저런 기회주의자인지 이번에 알았다라고 상당히 분노하더라고요. 예. 나도 사실 좀 분노하고, 딴 건 몰라도 인간이 그러면 안 되지. 예.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럼 자기도 이러면 안 되지. 예. 그래서 네. 사실 이 두 사람이 무너짐으로써 사실 한동훈 대표가 이제 뭐랄까 그러지 않아도 소수거든요. 예. 소수기 때문에 버티기가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들이 버텨줬다면 지도부가 유지가 되잖아요. 그럼 내부에서 한번 싸워볼 만해요. 왜냐하면 일단 저쪽 구심점이 사라진 거거든요. 윤이라는 구심점이 있었고,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사라졌거든요. 구심점이 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현실 감각을 되찾고 당을 갖다 재정비하는 쪽으로, 올바른 방향에서 재정비하는, 즉 탄핵 거부 정당이 아니라 탄핵에 찬성한 계엄 해제 전 찬성한 그런 정당의 그 정체성으로 당을 바꾸는 그런 작업이 될 뻔도 했는데, 지도부가 딱 무너져 버리면 이제는 사라져 버린 거죠. 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 버린 거죠. 그걸 갖다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역할은 게 이제 진종호하고 장동혁인데, 딴 건 몰라 장동혁이 사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용서가 좀 안 돼요. 예. 그렇다고 여러분들 몰려가서 배신자니 뭐 이런 얘기 좀 하지만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조용히 평가해 주시면 됩니다. 예. 교수님, 지금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또는 탄핵 가결,
그동안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이 없고 오로지 이 모든 것은 탄핵에 찬성한 한동훈 대표 때문이다. 한동훈 때문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주당의 세작이다. 민주당의 간첩이다. 처음부터 마음이 들지 않았다. 온갖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전도가 된 거잖아요. 전도가 된 거잖아요. 지금 대통령을 저 지경으로 몰고 간 게 누굽니까? 그 85명의 그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쿠데타까지 간 거 아닙니까? 친위 쿠데타까지 갔고 그래서 당이 몰락을 했는데 그때도 그래서 그때까지도 뭡니까? 대통령 갖다 옹호하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들이란 말이죠. 예. 그 책임은 누구한테 물어야 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물어야 되는 거예요. 물러나려면 누가 물러나야 돼요? 이 사람들이 물러나는 게 정상이잖아요. 국민들이 볼 때 그렇거든요. 국민들의 눈에 볼 때는 계엄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저렇게 계엄을 하는 상태까지 계엄을 때리는 그런 비정상적인 상태까지 대통령을 몰고 간 게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 아니었느냐. 견제를 하지 못하고 맨날 딸랑딸랑하고 따라가고 하다가 결국 거기까지 갔는데 그것도 너희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오케이. 너희들도 몰랐다 치자. 대통령이 사고를 쳤다? 그다음 수습도 너희들이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수습을 방해한 놈들이 또한 너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들이 앉아가지고 그 책임을 누구한테 돌려요? 수습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걸 비판하고 견제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한테 돌리니까 이게 뭐 도착증세죠. 지금 전도가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전도가 돼 버렸거든요. 이거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거죠. 미친 놈들 아니야? 저것들이 제정신이야? 이거 보고 있는 거죠. 그럼 결국 뭐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오케이. 몰라가지고 윤석열 같은 후보로 뽑아가지고 올라가지고 그 이상한 사람을 후보로 뽑아가지고 결국은 탄핵까지 맞았어. 그래 모를 수 있죠. 설마 거기까지 하겠느냐?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 글로 몰고 간 게 누구였어? 중간중간에 수많은 기회들이 있었잖아. 그쵸? 수많은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그쪽으로 몰고 간 게 바로 뭐야? 너희들이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별명 지도체제가 몇 번 바뀌었습니까? 2년 반 동안에. 3년 동안에 9번인가 바뀌었어요. 비상대책위원회 뭐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왜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었거든요. 일단은 이준석 몰아내고 비대위 딱 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말도 안 그 다음에 당대표 선거도 뭐였습니까? 막 대통령실에 개입해가지고 엉망진창으로 찌려가지고 4%짜리를 갖다 당선을 시켜놓고 그러니까 오래 갑니까? 그러니까 물러나니까 또 비대위 시켜놓고 비대위장 시킨 다음에 또 말 안 듣는다고 나가라 그러고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당대표 뽑는데 거기도 개입했잖아요. 또 거기도 개입을 하고 그래서 뽑혔는데 요번에 내치고 또 비대위. 근데 요번에 또 등장한 사람이 또 윤핵관 권성동 도돌이표. 이게 그 당이에요. 한심한 거죠. 지금 한심한 거고. 네. 교수님 이 장면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도 나가는 과정이 간단치 않았습니다. 가처분 신청, 또 법적 공방, 끊임없이 서로 간에 또 설전, 심지어는 김기현 전 대표의 경우에도 당대표를 마무리 짓는 과정이 매우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를 일컬어서 억울했을 것이다. 답답했을 것이다. 어찌 보면 후련했을지도 모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별다른 미련을 안 보이면서 그 다음날 바로 기자회견을 하고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극단적인 보수로 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물러섰습니다. 예. 이 결정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지금 여기서 싸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도부가 유지가 됐다면 싸워볼 만한데 예. 싸울 수 있는 근거지가 없는 거예요. 아하. 지금 고립돼 버린 거잖아요. 지금 고립되어 버렸기 때문에 지금 없고 이 85명 있잖아요. 이 사람들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이때까지 국힘이 저 모양 저 꼴이 된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다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무슨 용병을 들여와서 실패했다나 뭐 이따 얘기를 하거든요. 예. 아니 등신들아 니들이 등신이니까 용병을 데려온 거지. 니들 사이에 인물이 있었으면 용병이 필요했겠냐고 이 등신들아. 그러니까 여전히 등신들이에요. 아니 자기들이 잘했으면 용병이 필요합니까? 안 하잖아요. 자기들이 못하니까 거기서 용병이 온 거란 말이죠. 그럼 자기들이 그럼 그동안에 발전을 했냐? 발전한 게 없잖아요. 지들이 들여온 그 용병 데려와가지고 용병 딱가리 하던 게 누구예요? 자기들이거든. 이제 와가지고 그따 얘기를 한다는 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탈당 같은 건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아하.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대선에 출마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번 대선에. 예. 이번 대선인지 아니면 다음 대선인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둘 다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다. 계속 정치인의 길을 걸어가겠다. 정치인의 길을 계속 걸어가겠다는 예. 거고 자기가 시작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자기가 포기하지 않겠다라니까 그 약속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번인지 아니면 그 다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보수 혁신 이거는 지금 완전히 그 뭐예요? 자기 멸종을 선택하는 네. 두뇌 부족으로 자기 멸종을 선택하는 지금 다윈상 후보들이란 말이죠. 이런 상태 속에서 당을 갖다 끄집어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할 수 있는 정도의 상식과 비전을 가진 사람이 그 당에는 안 보인다라는 거잖아요. 네.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난 한동훈 대표한테 아직까지도 그 역할을 할 책무가 좀 남아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길이겠지만은 네. 열심히 하시라 이렇게 알겠습니다. 응원하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한 10년을 열흘 동안에 겪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한국 정치의 미래는 없다. 라는 한탄도 앞다퉈 보내고 계시는데 이유가 뭘까요, 교수님? 답답하죠? 그 혹시 그 다윈상이라는 거 아세요? 다윈상. 다윈. 설명해 주시죠. 진화론의 그 대표자인 다윈. 다윈 압니다. 다윈상이 있거든요. 예. 그게 뭐냐면은 멍청한 짓을 하다가 죽은 사람을 주는 상이에요. 아주 멍청한 짓을 아주 멍청하게 죽은 사람들에게 주는 상이거든요. 아니면은 멍청한 짓을 하다가 죽은 사람 아니면은 멍청한 짓을 하다가 생식 능력을 잃은 사람한테 주는 상이 바로 다윈상이에요. 더 이상 스스로 자연 도태됐다 그래가지고 지나갈 수가 없네요. 네. 올해 다윈상의 수상자는 윤석열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그냥 멀쩡하게 6개월만 기다려도 됐는데 왜 그랬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 결국은 어느 쪽이든지 양당 간의 결단이 나야 되는데 가장 좋은 거는 윤도 아웃하고 그다음에 이재명도 아웃하고 이거여야 되는데 사실 윤이야 뭐 임기 지나면 이제 끝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만 이제 아웃하면 되는 사안인데 예. 그거를 몇 달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사이에 이제 사고를 쳐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정권을 저쪽에 이제 헌납하다시피 해서 거의 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은 것이며 자기만 목숨을 스스로 끊은 게 아니라 보수 정치 전체의 목숨을 스스로 끊은 사건이 이번 사건이었다고 봐요. 예. 역사의 한 장면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먼저 탄핵안이 결국 가결이 됐습니다. 8년 전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 때의 탄핵 과정보다도 더 빠른 속도입니다. 순식간에 예. 불과 비상계엄 열흘 만에 두 번째 탄핵안 만에 탄핵이 가결됐습니다. 12표가 추가된 야당의 192표에서 12표가 추가된 204표 어떻게 보시는지. 그 탄핵안은 통과되는 게 뭐 시간 문제라고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은 지난번 2016년 탄핵 때는 그러니까 PC, 태블릿 PC에다가 뭐 연설문 좀 고쳐주고 이 정도였거든요. 그거 가지고도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이 됐단 말이에요. 이번 사건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내란죄로 좀 기소가 될 예정이에요. 예.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고. 군이 투입됐습니다. 내란죄 혐의로 지금 거기에 가담했던 사람들에게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지금 다 발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엄청나게 큰 사건이고 국민들이 본 거예요, 대낮에. 저걸 그다음에 그 모든 게 이제 SNS로 다 생중계가 되다시피 했거든요. 예. 무장한 군인이 국회로 쳐들어와서 국회를 유리창을 깨고 안에 난입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했던 사건이고 그다음에 의원회관에서 누군가를 체포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사건이거든요. 이거는 뭐 누가 봐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뭐 탄핵을 해야 마땅한 거고 이건 진보 보수 여야 차이를 넘어가지고 예. 이거는 공동체의 기본 규약을 파괴한 행위이기 때문에 탄핵해야 마땅한 거죠. 그런 상황이었고 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재명 때문에 시간을 벌자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탄핵을 안 하고 시간을 벌자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탄핵을 안 하고 견딜 수 있느냐? 불가능하거든요, 그거는.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에 그냥 탄핵안을 갖다 그냥 몽땅 다 여야 합의를 딱 통과시켰잖아요. 예. 그 게임 판이 지금 바뀌어 있죠.
왜냐하면 그건 윤석열 책임이야라고 넘겨버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당은 일단은 계엄을 갖다 해제하는데 같이 동참하고, 그다음에 그때 그 사고를 친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같이 동참하잖아요. 그럼 당의 책임은 상당 부분 면해지는 거란 말이죠. 그다음 하나가 이제 제거됐죠. 그럼 남는 건 뭐냐면은 이번 탄핵에 솔직히 말하면 이재명 너도 책임이 있잖아. 너 여태까지 탄핵을 갖다 몇 번 남발했어. 25번인가 남발하지 않았느냐.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네가 사실 민주주의의 그 근간들을 사실상 형해화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입법을 한 거 보게 되면은 입법부만 가지고 입법부를 장악한 후 사실 행정부를 갖다 마비시키고 사법부에까지도 시비를 걸었던 사건 아니냐. 예.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탄핵당할 대상은 이재명 대표다. 그러니까 아니 이쪽은 탄핵했고 그다음에 남은 건 뭐냐면 또 당신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더 이상 우리 이런 식의 정치 이번 일을 계기로 여기서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 이재명도 청산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걸 못한 거야. 아. 그러니까 첫날 못하고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뭐랄까 기각을 시킬 거라고 부결을 시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가능하지가 않은 게 일단은 모든 국민들이 다 봤어요. 탄핵 찬성하는 여론이 지금 거의 80%거든요. 78%예요. 그걸 어떻게 이겨? 그 분위기도 달랐던 게 뭐냐면은 그걸 보세요. 제가 약속이 있어가지고 그때 지하철을 타고 움직였거든요. 예. 9호선인가? 타고 움직이는데 일단 당산역에서 여의도로 가는 쪽 있죠. 예. 사람들이 꽉 밀려. 그 다음에 저쪽에 가가지고 어디서 갈아탔더라? 고속버스 터미널역인가? 거기서 딱 하는데 거기도 여의도 쪽으로 가는 거 있죠. 예. 라인이 두 개가 있잖아. 이쪽 저쪽. 예. 저쪽은 그 역사의 사람들이 쭉 밀려 있어요. 14일 당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질서요원이 100명씩 끊어서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예.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견뎌? 그러니까 바보들인 거죠. 그래서 저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갖다가 그 탄핵을 갖다 안 함으로써 시간을 벌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데 그게 이제 가능하지 않은 시나리오라는 겁니다. 빨리 예. 끝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쟤들은 그걸 뭘 이용한 거냐? 오히려 탄핵 반대를 한동훈을 몰아내는데 이용을 해버린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요번에 딱 보니까 미니멈이 12이에요. 찬성이 12표가 나왔고 예. 기권까지 합치면 23표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맥시멈이 23표인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냐면은 그냥 반대로 똘똘똘똘 뭉친 게 85명이야. 근데 이 숫자는 계속 반복돼요. 다른 법안들 예컨대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뭐 등등등 할 때 딱 요 숫자 85에서 86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완전 똘똘똘똘 뭉친 친윤들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TK 중심의 친윤 핵심들이고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윤석열이 나라를 팔아먹어도 찍어줄 사람들이고 윤석열이 계엄을 때려도 찍어줄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윤석열이 쿠데타를 해도 그냥 무조건 지지할 그 인간들이 85명이라는 거예요. 똘똘똘똘 뭉쳐있고 이 인간들이 지금 한동훈 대표를 갖다 몰아낸 거죠. 이게 참 그다음에 그걸 갖다 이용해 먹는 게 누구냐? 홍준표예요. 홍준표는 또 기회가 왔다 해서 그걸 이용을 해먹는 민주당의 새작이라는 표현을 썼나요? 네. 한동훈 대표가 내가 볼 때는 그 첫 번째 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그 탄핵안이 올라왔을 때 그때 그 타협안을 받았으면 안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은 변하지 않거든.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확신범이에요. 확신범입니다. 그랬는데 당에서 이제 반대하니까 할 수 없이 그걸 들고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탄핵은 안 할 테니까 차마 탄핵은 못 하겠으니까 그렇다면 네가 퇴진 일정을 밝혀라. 뭐 3월이든 아니면 4월이든 더 이상 늦어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늦어지게 되면 민주당에서 안 받거든 그 안을. 예. 민주당에서 일단은 그냥 딱 그 선거법 재판 30 나오기 전에 대통령을 치르겠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의지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갖고 갔는데 대통령의 의지가 뚜렷했던 겁니다. 나는 사퇴할 의사가 없다.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다. 일단 두 번째는 차라리 탄핵 심판으로 가겠다. 나 할 거야. 그래서 그래서 탄핵 심판 준비해 들어가 버려요. 예. 그 다음에 한 뭐냐? 나는 아직도 잘못한 거 없다. 내가 계엄 때린 것은 구국의 결단이었다. 이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냐? 탄핵 가면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믿고 있거든요. 이러니까 그 안을 받겠냔 말이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돌아오게 되면 그럼 대통령이 이런 중재안을 냈는데도 거부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예. 당에서도 그렇게 가해줘야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탁 틀어버린 거죠. 탁 틀어버리면서 너만 가. 얘들도 다 알아요. 왜냐 탄핵안을 갖다 차라리 탄핵안을 통과시키려는 게 윤석열의 의지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더 걸려.
일정을 딱 못 박는 것보다 탄핵안 심판에 딱 들어가게 되면 자기들이 늦출 수가 있거든. 이거 저거 핑계 대면서 이재명이 하듯이 예. 그렇게 심판을 늦출 수가 있는 겁니다. 증인도 이 사람 저 사람 다 부르고 막 해가지고. 그러니까 딱 보니까 스스로 물러난다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탄핵 쪽이 뭐 실리가 있는 거야. 되도록 재판을 결론을 갖다 미룰 수가 있으니까. 예. 그게 이제 윤석열의 의지거든.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 망설이 든 사람들이 좀 결심을 하게 해준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고. 아하. 이거 딱 보니까 어차피 대통령이 탄핵 원하네. 그럼 해드리자. 차라리 당 전체가 그때라도 당 전체가 그렇게 갔으면 돼요. 예. 그러면은 그 다음에 깨끗이 끝나는 거야 일단은. 여당이 할 일은 다 끝났잖아. 예. 그러니까 여당은 딱 한마디로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을 갖다 대통령 후보로 내서 결국 대통령이 되게 만든 우리가 잘못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라고 대국민 사과를 딱 한 다음에 그 문제를 딱 접잖아요. 예.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 대통령은 탄핵됐지? 자, 그 다음에 너는 뭐야? 이재명 대표 쪽을 향해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사태를 갖다 여기까지 끌고 온 데는 너 또한 책임이 없지 아하. 않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 이제는 너도 풀어라. 이렇게 되면 판이 바뀌잖아요. 근데 그 판을 못 가는 거야. 끝까지 가는 거지 지금. 저 사람들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왜? 자기들의 공천권 그건 확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자기들 공천권은 그냥 85명 똘똘똘똘 뭉치면 당의 주주. 이 사람은 아마 계속 그렇게 했을 겁니다. 한동훈이 당원 3분의 2에 찬성을 받아서 지지를 받아가지고 당대표가 됐다 한들 이 당은 원래 우리 거야. 너는 꼬다는 굴러들어온 돌이고 홍준표식으로 하면 넌 용병이야. 어차피 너 갈 거고 우리가 너 내보낼 거고 그러면 이 당은 영원히 우리 거야. 그 안에서 수도권은 몰라요. 수도권이 힘들지만은 적어도 TK 영남권에서는 자기들이 계속 공천권을 갖고 의원도 되고 그다음에 지자체장도 되고 그 이권은 계속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뭉친 사람들이 85명 땡땡땡땡 뭉쳐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게 지금 세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이 보수 꼴통 정당이잖아요. 지금 보수 꼴통 정당이거든요. 가망이 없습니다. 이 정당은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민주당이 호남 정당으로 고립돼 있었죠. 그쵸? 광주가 고립돼 있었어요. 예. 근데 지금 어디가 고립됐습니까? 하하. TK가 지금 고립돼 있잖아요. 예. 이게 그만큼 바뀐 거거든요. 한국의 주주 세력이 다 바뀐 겁니다. 이런 상태라는 거죠. TK 정당. 그러니까 수도권 정당은 민주당이에요. 이쪽은 TK 정당인데. 그러니까 보수가 수도권 정당이 되는데 지금 TK 정당으로 후퇴를 해버린 겁니다. 보수에게 갇혀버린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7080 정당이에요. 할배 정당입니다. 네. 할배 정당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030 이번에 또 놓친 겁니다. 이번에 예. 딱 이거 계엄령 딱 때리면서 2030이 다 누구한테 갔어요? 다 이거 응원봉 들면서 민주당으로 가버린 거야. 이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 사람들. 그다음에 결정이게 바로 뭐냐면 이준석 같은 사람 내쳤잖아요. 그때 그나마 청년 정치 있죠. 청년 정치랑 결합이 돼 있었는데 그것마저 내친 게 바로 이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7080 할배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총선 한번 치를 때마다 여기 유권자가 100만이 사라져요. 이게 이제 문제인데 아무도 고민 안 해. 지들 그것만 잡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 세 번째는 뭐냐 극우 정당이죠. 극우 정당이고 요번에도 딱 보니까 뭐냐 아니 개표 조작 음모론을 믿어버리잖아. 이게 말이 됩니까? 개표 조작 음모론을 믿어버린다라는 게 거기서 이게 빠져버렸잖아요. 그럼 현실 판단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전략 전술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머리가 없다라는 거죠. 윤석열이 계속 보여줬던 게 그거잖아요. 그냥 표 떨어지는 일만 하잖아. 계속. 그 대선 후보 때부터 그랬어요. 계속 표 떨어지는 일만 하고 결국 정권 등장해서도 정권 잡고 나서도 계속 출범하고 나서도 계속 지지율 떨어지는 일만 계속 하잖아요. 왜? 현실 감각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합리적인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는 거 이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 번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박근혜 탄핵됩니다. 예. 그때 유승민이 실패한 거예요. 아하. 두 번째는 이준석이었죠. 그때는 예. 성공했어요. 잠깐 성공했죠. 그래가지고 뭡니까 정권을 갖다 잡은 거죠. 그랬는데 정권 잡자마자 내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발 개혁 시도도 실패한 겁니다. 세 번째 기회가 뭐였습니까? 한동훈을 3분의 2가 당원 3분의 2가 뽑아줘가지고 한동훈을 딱 내셨는데 이번에 그게 또 좌초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희망이 있을까? 솔직히 얘기해봐요. 85명은 똘똘똘똘 뭉쳐 있는데 그 다음에 그걸 업고 홍준표 앉아가지고 이루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 당의 문제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일단은 탄핵이 되잖아요. 예. 탄핵이 되면 또 다른 세계가 열릴 겁니다. 아하. 일단 대통령은 정리가 됐고 그 예. 구심점이 사라지는 거예요. 구심점이 사라지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뭐가 등장하냐면 이제 그렇다고 이재명은 또 아니잖아.
지금 재밌는 거 뭐냐면 이재명 지지율이요. 당 지지율보다 낮아요. 당 지지율보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에 대한 반대급부가 이재명한테 가는 게 아니라 당으로 가요. 예.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저쪽도 굉장히 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신뢰한다는 사람은 우원식 의장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딱 봤는데 이쪽은 아니지. 그렇다고 너도 아닌 거고. 아하. 너도 아닌 거란 말이죠. 그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빛을 보려면 뭐 해야 되냐면 탄핵의 강을 건너야 돼요. 근데 탄핵의 강을 건널 수 있느냐? 그게 난 힘들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또 이 85명이 딸딸딸딸 뭉쳐가지고 또 뭐 할 거냐면 계속 배신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뭐니까 대선에서 요게 이슈가 사라져야 되거든요. 요 이슈가 아니라 이재명이 이슈가 돼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과연 저렇게 많은 혐의를 가지고 대통령이란 막중한 임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느냐, 또 수행하게 만들어도 되느냐, 이 문제를 던져야 되는데 계속 탄핵 국면이 계속 갈 겁니다. 왜냐? 윤석열은 자기 잘못한 거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탄핵 심판을 통해서 계속 바깥에 있는 지지자들 선동할 거라는 겁니다. 그 과거에 조국이 그랬듯이 계속 저쪽 지지자를 선동할 거라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서는 당내 또 해계문을 잡아야 되거든. 홍준표 예. 같은 사람. 홍준표도 사실 따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먹고 들어가면 아주 그냥 먹고 딱 들어가면서 그걸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아부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친윤 행보를 가면서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 배신자라고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럼 국민들이 딱 볼 때는 저 당은 탄핵 반대파들이네. 하하. 근데 이번 선거가 어떤 선거예요? 탄핵 때문에 치러진 선거잖아요. 예. 그런데 대통령이 계엄령 때린 것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인데 그런 대통령을 옹호한 당의 후보 또는 그런 대통령을 갖다 옹호하는 후보를 과연 유권자들이 선택해 주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지층에서 한 번은 지금은 이제 격앙될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확 격앙됐다가 다른 한편으로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층들이 올 때 오케이 그건 됐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누구랑 싸워야 돼요. 이재명을 잡아야 되는데 아니 저 탄핵 옹호했던 사람 이런 거거든요. 잡범하고 검사가 있을 때 내 선택은 뻔해요. 아 잡범은 아니지 역시 검사야. 근데 잡범하고 국사범이 있으면은 하하. 선택은 누구예요? 잡범을 수밖에 없어요. 하. 이거거든요. 근데 이 국사범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국사범 벗어나는 대신에 오히려 그 국사범 그걸 갖다 자기 정치 자산으로 삼은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이게 게임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네. 그런 판단들을 그 국힘 지지층에서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 자, 한동훈 전 대표도 오랫동안 그렇다고 해서 대중들의 시선, 대중들의 평가로부터 물러나 있을 수는 없을 텐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오랫동안 또 실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뭔가 대선이 빨리 다가올 수도 있을 테고요. 앞으로 이제 한 3, 네. 4개월이 걸려 있을 겁니다. 어차피 아하. 국힘 저렇게 가는데 제가 볼 땐 저거 오래 못 가거든요. 뭐 예. 오래 갈 수도 없고 그 입증됐잖아요. 사실은 원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난번에 국힘이 정권을 잡은 게 비정상적인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전만 해도 뭐였습니까? 이해찬이 뭐라 그랬어요? 20년 집권 얘기했죠. 굉장히 겸손하게 얘기한 겁니다. 30년 집권, 40년 집권도 할 수 있어요. 예. 이 상황이면. 그렇죠. 그랬는데 확 뒤집혔죠. 그 조국 사태 때문이에요. 아. 그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바로 이제 유튜버 정치였죠. 예. 김어준의 유튜브 정치에 갇혀버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된 거잖아요. 요번에는 똑같은 일이 여기서 벌어진 거예요. 대통령이 유튜브 정치에 갇혀버리다가 결국은 이런 사태까지 정권을 내놓는 사태까지 와버린 거라는. 예. 아이고 한심합니다 지금. 네. 이번 국면에서도 김어준 방송인이 또 국회에 나가서 무슨 한동훈 전 대표의 뭐 사살 관련된 사살조가 있었다. 그 좀 뭐 지나친 이야기인가요? 걔 머리가 그런 거니까 뭘 한 거냐면은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한동훈은 어차피 그 판단하는 게 뭐냐면 탄핵은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근데 한동훈도 자기 같은 과라고 생각하는 거야. 와. 그러니까 한동훈 너 제가 너 죽이려고 했어 임마.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이런 식이거든. 그러니까 IQ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지. 예. 근데 그게 이제 그 사회에서는 먹히나 봐요. 아. 그러니까 그걸 좀 하려고 구라를 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 민주당 뭐 그렇게 구라치는 애들이 있어. 바깥에 보면 있잖아요. 공적 라인으로 들어오는 공적 영역으로 들어오는 걸 차단해서 주변화시켜야 되거든. 예. 근데 이런 애를 갖다 국회에다 불려다 증언을 시키네. 하하.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앉아가지고 걔 떠들게 내버려야 되는데 대통령이 그걸 듣고 앉았네. 아. 이번에도 그런 거 아니에요. 고성국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실은 대통령 두 번째 담아 있잖아요. 고성국이 전날 한 거 그대로 다 베꼈어요. 예? 복사해서 붙였어요 지금.
복불이군요. 복붙해서 붙인 거예요. 그 논리든지 모든 게 컨텐츠하고 그 논리 구조가 똑같아요. 그냥 갖다가 복붙해가지고 2차 담화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가에서 이야기하는 유튜브의 영상과 내용과 동일했다 그 이야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성국이 한다는 얘기가 어젠가 오늘인가 신문 보니까 아 대통령이 내 거 봐줘서 너무 감사하다.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죠. 봐줘서 감사하고 진짜 민심을 보려면은 이 유튜브를 보라 이러고 있더라고요. 하하.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늘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양날개가 있어야 된다. 지금 한쪽 날개가 직격탄을 맞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비대위원장 또 비대위로 가야 됩니다. 교수님.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번에는 누구도 비대위를 하겠다는 사람도 잘 나서지 않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아니 뭐 지금 뭐 욕 먹을 텐데 뭐 무슨 비대위를 해가지고 무슨 저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곧 대선이 오는데 지금 비대위원장 이거 가지고 뭐 대선 후보가 되겠지 뭐 한 것 같고 예. 결국은 이제 그 패전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 길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별로 메리트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 전에 뭐 한 대선이 몇 년 남았다는 비대위 좀 거치고 예. 그게 정적 자산도 되고 뭐도 되고 그걸 이용해서 자기 나름대로 세력도 굳히고 뭐 이러는데 이거는 뭐 하자마자 몇 달 후면은 선거로 치러야 될 판인데 아마도 중진 중에 아마 누군가 시키겠죠 지들끼리. 예. 근데 요거 그런 바가지로 데는 먹을 거고. 인물이 교수님 원희룡, 권영세, 김무성, 나경원. 뭐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네. 그 나물에 그 밥에 그 나물인 거고 이 사람들에 대한 판단들은 지금 끝난 게 아닌가 싶은데 이미 판단들이 다 끝났고 예. 요번에 문제는 뭐냐면 요번에 그 탄핵 국면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를 봐요. 하하. 원희룡은 입 닫고 있었죠. 그다음에 나경원은 결국 탄핵을 반대한 거 아닙니까? 권영세도 반대했잖아요. 그렇죠? 다 반대했네. 이거 가지고 뭘 해. 김무성 전 대표가 거론되는 이유는 무슨 배경으로 봐야 될까요? 옛날에 한 번 하지 않았나 그 사람이? 옛날에 박근혜 때인가 언젠가 한 번 했었나 모르겠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예. 그러니까 그냥 나름대로 거기서 뭐 원로고 중진이니까 무게감이 있다 싶어가지고 하는 건데 다 흘러간 물들 아니겠습니까? 이야기만 무성한 걸까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네. 거기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그별 의미가 없어요. 거기서는 지금. 그 당은 이미 이제 끝난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앞으로 한 3달 정도. 그다음에 국민들의 평가는 분명하거든요. 지금 사설들 나오는 거 보면 다 욕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다 욕하고 있는 거고. 요번에 또 반성 못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도 반성 못하고 거꾸로 가는 거거든요. 하하.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과연 오래 갈 수 있을까 싶어요. 한덕수 권한대행체제가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자, 각종 법안이 올라왔는데 특히 이제 주목하는 것은 뭐 국회법도 있고 양국관리법도 있지만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할까요? 교수님 어떻게 될까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행사하는 순간 탄핵에 들어가겠다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확실하지 모르는데 아마도 그거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럼 반발이 엄청나게 심하거든요. 반발이 엄청나게 심하고 그럼 한독수도 아마 이제 탄핵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건 가결이 되겠죠. 이건 사실 명분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이거 제2가 온다 하더라도 이건 통과가 되거든. 이건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예. 내가 볼 때는 김건희 특검법을 받는 대신에 아하. 양곡법과 같은 현안 있잖아요. 양곡법 이건 정말 말이 안 되거든요. 아니 쌀이 남아도 오는데 그걸 사주라는 거야. 그렇잖아. 쌀 생산이 과잉인데 그걸 또 사주라는 거거든요. 예. 이거 시장 경제 원리 위배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남는 쌀을 갖다 또 보관하려면은 그 썩히기 위한 또 돈이 들어가요. 이게 뭐냐라는 거거든요. 2030년이 되면 지금에 들어가는 경비에 2배가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황당한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농촌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 지금 쌀 농사가 지금 가망이 없으면 다른 쪽으로 확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젊은 친구들이 들어와서 좀 다른 식의 영농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세대 교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농사를 짓는 게 이제 할아버지들이 708로 할아버지들이 힘이 안 되니까 외국인 노동자들 써가지고 딸 생산해 놓고서 안 팔리면 그걸 나라한테 사달라면 이런 거잖아요. 그럼 나라에서 그거 사주고 돈은 돈대로 들고 그것도 보관하는데 또 돈이 들고 나중에 갖다 버리는 거거든요. 이걸 계속 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농촌의 표 때문에 이러는 건데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풀을 문제는 아니고 그분들이 문제가 된다면 그분들은 복지 차원으로 돌려라. 복지로 돌리고 이건 농업 생산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거부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건 좀 거부해야 될 것 같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갈 겁니까? 그 정치권에서 결국 매표 행위거든요. 이게 예. 국민 혈세 가지고 자기들 표 사는 행위란 말이죠. 이건 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런 것들은 거부하되 예. 김건희 특검법 같은 거 받아야 돼. 아하. 어차피 거부권 행사하더라도 하더라도 그거 통과됩니다. 통과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황당한 건 뭐냐면 어차피 이번에 거부권 행사하면 욕만 바가지로 먹고 그 다음에 또 제의하게 되면 통과가 될 거다 이거는. 이번에도 상설특검법 통과가 된 거 아닙니까? 예. 상설특검이든 김건희 특검이든 간에 어쨌든 통과돼서 김건희에 대한 수사는 이제 피할 수 없게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 정권 초에 받았어 봐. 아무 문제 없었다고. 그때 클리어가 된 거야. 예. 클리어되고 근데 이것 때문에 발목 안 잡힌데 이거 거부했다. 계속 목숨 걸고 거부했던 사람들이 누구냔 말이야. 이 85명 아니야 이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 여기까지 와가지고 탄핵까지 가버린 거거든요. 예. 이런 사이트까지 오게 만든 거잖아요. 이해가 안 가 이 사람들이. 앞으로 김건희 여사의 운명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 정지된 상태, 탄핵될지 어떨지 모르는 절차절명의 위기 상태. 김건희 여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번에 특검을 받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특검을 저희가 자원에서 받았으면은 딱 그 사건에 한정해서 받았을 거예요 아마. 아하. 그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잖아. 여야 합의로 특검을 통과시켰으면은.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여야 합의가 아니었거든요. 야에서 그냥 민주당에서 무조건 그냥 이거저거 다 넣어가지고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특검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것만 터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털겠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서 뭐가 나올지 모르죠. 하하. 그러니까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죠. 애초에 자기가 받았으면은 딱 고선에서 그것만 딱 끝내면 끝나는 건데. 사실 조국 같은 경우에도 원래 딴 거 털려 들어갔다 다른 것들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나오고 저거 나오고 해가지고 연관 수사가 내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예. 요번에 이재명 같은 경우에도 뭐 왜 위증교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보게 되면 딴 거 하다가 나와버린 거잖아요. 아하.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네. 자, 이제 정치권이 더 긴박하게 돌아갑니다. 교수님,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기는 시작됐습니다. 14일부터 시작되도록 합니다. 그로부터 최장, 6개월. 최대 180일 6개월 동안입니다. 가장 큰 변수 뭐라고 보십니까? 그 큰 변수는 없고 이게 이제 갈 겁니다. 일단은 이제 몇 가지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6인 체제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6인 체제로 심의하고 뭐 변론하고 다 할 수 있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최종에 이제 결정을 내릴 때 예. 이 기각인지 인용인지 결정을 내릴 때는 6명이 하기에는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왜냐하면 정통성 시비에 걸릴 수가 있고 예. 정통성 문제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9명 채워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이제 여야가 뒷바뀐 상황이 좀 벌어지는 거예요. 권성동은 뭐라고 했습니까? 안 하겠다. 안 하겠다. 나머지 임명 안 하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 재밌게도 똑같은 얘기를 갖다가 2016년에 누가 했느냐면 민주당이. 추미애랑 박범계가 했어요. 예. 권한대행이 어떻게 헌법재판관을 갖다 임명하느냐 말도 안 된다라고 하고 그냥 가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뒤집힌 거죠. 아니 권한대행이 어떻게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해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근데 임명이 될 겁니다. 지금 3명을 갖다가 이게 국회목이거든요. 예. 국회목이기 때문에 넘기게 되면은 한독수 권한 대행이 이거 갖다 거부할 수가 없어요. 적극적으로 그걸 행사하면 안 되거든요. 국회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권한 대행은 자기 권한을 갖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회목이고 사실상 이게 사인하는 것은 형식적 절차만 남았는데 그걸 거부할 명분은 없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통과가 돼서 9명이 아마 구성이 될 겁니다. 예. 근데 권성동은 그럼 왜 그러느냐? 간단하죠. 6명이 하잖아요. 6명 중에 한 명만 소수 의견을 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각이 되거든. 네. 6명으로 받는 게 더 좋은 거야. 혹시 알아? 혹시 알아? 왜냐하면 헌법재판소 이렇게 나올 때 판결 나올 때 보게 되면 꼭 한두 명 웬만한 사건 같은 게 한두 명은 소수 의견이 나오거든요. 예. 그다음에 그 소수 의견들을 밝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이제 기대하고 그래도 6명이 유리하니까 끝까지 버티려고 하는데 국민들이 딱 볼 때는 한심한 거죠. 저당이 지금 아직까지도 저 뭐야 지금 시간 벌려고 지금 하는 예. 것이 예쁘게 보이냐 말이죠.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 그걸 해가 그 짓을 해서 그 짓에 성공할 수 있다면 또 몰라. 예. 내가 보면 성공할 수도 없는데 괜히 그 짓을 해가지고 표만 깎아먹는 거거든. 지지만 깎아먹고 오히려 사람들 국민들 염장만 지르는 거거든. 근데 탄핵도 마찬가지죠. 네. 아니 탄핵도 그래 버텨가지고 탄핵 심판 부결을 시킨다면 몰라.
부결시킬 수 없는 상황인데 끝까지 부결하겠다 그래가 욕만 바가지를 먹고 지금 내란옹호 정당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예. 내란 비호 정당이 돼버린 거잖아요 지금. 요번에도 마찬가지죠. 그 뭐야 도대체 탄핵 심판 안 하겠다는 얘기냐? 그래서 이걸로 막을 수 있으면 모르는데 막을 수도 없는데 왜 이런 행보를 하는지 난 이해를 할 수가 예.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뭐였냐면 결국 임명을 했거든. 황교안 황교안 직무대행이 그때 이제 임명을 했고 예. 이번에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에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아니 이미 황교안 대행이 황교안 권한대행이 당시에 이미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다. 전례가 있다. 이건 뭐야?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끝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가지 변수가 있는 게 뭐냐면 4월 18일이거든요. 자, 4월 18일이면 현재의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대행 또 문재인 정부 때 함께 임명됐던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입니다. 그렇죠. 이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하게 되면 또 이때 임명할 때 또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또 그렇죠.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되도록 4월 18일 전에 아마 결정을 내리려고 아하. 하는 겁니다. 네. 4월 18일이면 지금으로부터 한 4달 남은 거잖아요. 거의 4달 남았죠. 예. 하나, 둘, 셋, 넷. 그 정도면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아하, 그걸 4월. 넘기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아마. 예, 기각이든 인용이든 4월 18일 이전에 나올 상황들이 유력하다는 점. 자, 결과를 한번 예측해 본다면 100%예요 이건. 100%. 아, 100% 인용입니다 이건. 예. 100% 인용이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태블릿 PC에다가 연설문 훈수 몇 번 써준 거 가지고 탄핵이 됐는데 예. 이거는 군인들이 총 들고 국회에 들어가지고 국회의원들 국회 의사당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고 아니 지금 자기들도 인정하잖아. 아니 하다못해 권성동도 위헌적이라고 인정을 하거든. 예. 근데 이거 뭐 볼 것도 없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 걸려 있는 게 이제 뭐였냐면은 요번에 그 내란죄로 기소됐잖아요. 기소될 네. 거잖아요. 이제 예. 그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인데 기소가 되면 형사 재판이 진행될 경우에 이게 이제 중단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손준성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같은 경우가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때 탄핵에 들어왔고 예. 또 다른 한편은 뭐가 있었냐면은 그 고발 사주 그 건으로 결국 2심에서 무죄를 받았죠. 그게 있기 때문에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걸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걸 딱 조항을 보게 되면 의무 조항이 아니에요. 아, 할 수도 있다라고 했고 판사의 재량이거든요. 예. 헌법재판관. 근데 뭐 손준성 건 같은 경우에 뭐 검사 하나가 뭐 저 직무 안 하고 있고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대통령은 당장 국군 통수권이 걸려 있고 외교 문제는 어떡하고 외국과의 그 비준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인사들 임명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줄줄이 걸려 있는데 경제에 미친 영향. 이걸 갖다가 재판이 언제 끝납니까? 예. 앞으로 4년 5년 걸릴 텐데 4, 5년 걸릴 그 재판 기다렸다가 이걸 내린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인 예.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형사 재판과 상관없이 탄핵 심판은 계속 갈 것이다. 예.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심사가 들어간 이후라도 수사가 진행돼서 이것이 이제 재판이 되는 기소가 되면은 이 기간을 왕창 다 포함해서 헌법재판소가 중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재판이 1심, 2심, 대법원까지 하세월이 될 텐데 이걸 과연 기다려줄 수 있는 그것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일까? 교수님은 안 받아들일 것이다. 라는 말씀. 그건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예. 그건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러니까 남은 건 이제 4월 18일 이전이냐 이후라는 거. 18일. 4월 18일 이전이냐 이후냐. 근데 그 짧게 하긴 좀 힘들 겁니다. 아마. 예. 내가 볼 때는 뭐 어떻게 보면은 짧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증거 관계가 너무나 명확하다. 예. 실제로 눈이 다 봤거든. 모든 국민들이 다 봤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가담했던 사람들, 가담했던 군 장성들이 나와가지고 국회에서 다 증언을 다 했어요. 대통령한테 지시받았다부터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이러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그 사람들의 논리예요. 예. 오히려 어쩌면은 노무현 때 3개월 걸리고 그다음에 박근혜 때 3개월 걸리고 노무현 때 2개월 걸렸잖아요. 거꾸로인가? 노무현 때 2개월, 그렇죠. 박근혜 때 3개월입니다. 네. 그것보다 더 빨리 끝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 이게 대통령 탄핵인데 이건 사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오히려 또 더 걸릴 수도 있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직접 나가서 변론도 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생방송도 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헌법재판소의 설명은 생방송은 아니다. 나중에 녹화화면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궁금한 건 이 대목입니다, 교수님.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윤석열의 시간도 있지만 이재명의 시간도 있다. 예. 이 두 부분을 다 감안할 수 있는 그런 헌법재판소의 일정 조정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글쎄요, 거기까지 참 헌법재판소가 고려해 준다면 정말 감사하겠죠. 사실 국민들이 지금 네. 바라고 있거든요. 이쪽도 아니지만 너도 아니야. 아. 그 다음에 이번 사실 이 불행한 사건인데 이 불행한 사건을 통해서 이런 식의 정치문화 하는지 여기서 좀 종집을 좀 찍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재명이 또 다시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럼 또 피바람에 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악순환이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지부가 안 지켜진다라는 겁니다. 또 뭐 탄핵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 테고요. 탄핵 얘기가 나올 거예요. 예. 등등등등. 뭐 이럴 텐데 이걸 고려하면은 헌법재판소에서 좀 봐서 저쪽에 봐가지고 왜냐하면 저쪽도 큰 흠결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흠결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명확히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대선을 나가게끔 해줘야 되는데 근데 거기까지 고려할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주심이 무작위로 추출된 주심이지만 정형식 헌법재판관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고 헌법재판관 현재 6명 중에서 4명의 중도 보수 성향의 재판관 중에서 가장 보수적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그게 착각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법관들은 그런 성향들은 좀 있겠지만 법관들은 법리를 떠나서 판결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모든 판결들이 역사에 남고 예. 그 동료 판사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렇게 노골적으로 판결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그 똑같은 얘기가 박근혜 탄핵 때도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기각될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아니라 뭐였습니까? 만장일치였거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대할 건 없는 것 같고 예. 이건 100%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뭐가 남은 거냐면은 이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어쨌든 그 변론권을 갖다 충분히 보장하겠다는 투로 얘기를 했어요. 아하. 절차상의 정당성이 손상되지 않게끔 최대한 공정하게, 최대한 신속하게, 최대한 보장하겠다라고 했다는 건 바로 뭐냐면 예. 그렇게 신속하게 끝내지는 않겠다라는 신속하게 끝내지는 않겠고 그 다음에 충분히 얘기를 다 들어주겠다는 얘기예요. 결국 윤석열 예. 너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봐. 다 들어줄게. 그 얘기고 그 얘기를 다 들어준 다음에 판단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정치적 일정에 쫓겨가지고 막 쫓겨가지고 급하게 결정을 내리거나 이럴 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목하는 게 4월 18일 예. 아마 그 전후로 아마도 그 전이 되지 않을까. 예. 이거는 이제 조홍천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저는 타당하다고 봐요. 한편으로는 또 조홍천 전 의원은 방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워낙 윤석열 대통령의 좀 스타일 분석을 했습니다. 나와서 변론하고 또 변론하고 또 변론하고 계속 또 변론할 스타일이라서 시간이 박근혜의 3개월보다 더 걸릴 수도 있을 거 아니냐. 그 이야기는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윤석열 대통령도 시간을 스스로 지연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렇죠. 계속 지연을 할 겁니다. 그 이미 지연에 들어갔고요. 예. 지연에 들어갔고 계속 끌 거예요. 계속 잡아 끌 거고. 그게 이재명 대표의 2심을 좀 노리는 전략일 수도 있겠네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정도 머리가 될까 싶어요. 그 정도 머리가 있으면 후다탈 안 했지. 예. 그 머리가 안 되니까 문제라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은 뭐냐면 자기가 옳다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몰라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생중계하겠다는 거야. 내가 막 국민들한테 얘기하면 오해가 풀릴 거라는 거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현시에서 완전히 유리돼가지고 가 있는 사람이고 뭐 이재명이 이거 신경 안 씁니다. 그냥 오로지 자기 생각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다만 그 국힘에선 끌려고 하겠죠. 대통령 예. 만나가지고 되도록 끌고. 어쨌든 간에 재판을 길게 끌고 싶다라는 것은 윤석열은 할 말이 많아서 끊는 거지. 끄는 거지. 자기처럼 뭐 이재명처럼 머리 굴리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이재명처럼 굴리는 머리가 있었으면 여기까지 안 왔지 애초에. 예. 누가 봐도 이건 진짜 다윈상 수상감이잖아요. 이거 이런 짓을 왜 합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생중계 뭐 하겠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 나는 옳다라는 거야 아직까지. 옳고 나한테 호응하는 사람들이 있어. 뭐 고성국 고성국 있잖아. 그 구구 유튜버들 있잖아. 뭐 배승희, 뭐 신혜식 또 누가 있더라. 무슨 병규 누구지? 있잖아요. 네. 박봉규인가 뭔가 이렇게 뭐 이런 애들 이봉규인가 봅니다. 이봉규인가 네네. 뭔가 이래가지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것만 계속 보니까 그것만 믿고 뭐 자기 핵심 지지층 있잖아요. 지금 예. 지지율 보니까 17% 나왔더라고 리얼미터로. 거기 그거 믿고 계속 가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까지 얘기를 하는 건데 다만 헌법학자 허영 교수 있잖아요. 예. 허영 교수가 뭐라 그러냐면 이게 내란죄가 사실 법리적으로 적용하기가 까다로울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대표적인 헌법학자에 꼽히는 인물이 바로 네. 허영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란죄에다가 뭐냐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 목적성을 입증하는 건 쉽지 않을 거다라고 아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고 하니까 이제 봐라 내가 잘하면 이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탄핵 심판은 그게 아니라 탄핵 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니거든요. 예. 형사 재판이 아니라 행정 심판입니다. 행정 심판이기 때문에 이게 내란죄가 성립하느냐 안 성립하느냐 이거는 뭐의 문제냐면 형사 재판에서 유무죄를 가를 때의 기준이 있는 거고 예. 거기서는 뭐냐 정말 합리적인 의심을 불가능할 정도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지 유죄를 때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저자가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 적합하느냐 안 하느냐를 따지는 행정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때도 사실 유죄 판결 나기 전에 이미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게 나왔던 거잖아요. 예. 그래서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 논리를 가지고 내가 볼 때는 탄핵 심판에서 이 논리를 가지고 탄핵 기각을 이끌어낼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왜냐하면 하여튼 현직 대통령이 쓸데없는 쿠데타를 했다는 걸 봤고 국민들이 공포에 질렸던 거 아닙니까? 잠시라도 그런 거고. 그다음에 합리적인 사유가 하나도 없고 그런 가운데 위법하고 위헌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예. 쿠데타를 때리는데 일단 사유가 안 돼. 그다음에 뭐냐 국회에다 내각에서 의결할 때도 뭐가 되는 겁니까? 절차적 하자가 있었죠. 그다음에 국회에다가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죠. 등등등등등.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볼 땐 뭐 이 논리 가지고는 근데 다만 이제 이거 가지고 다투겠죠. 예. 다투면서 헌법재판소에서 계속 다투는데 내가 그 다툼이 헌법재판소의 기각 또는 인용 결정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지만 시간은 끌 수 있을 것 시간은 끌 수 있을 것이다. 미학을 전공한 진중권 교수는 아는데 왜 법학을 전공한 법을 모를까? 이거 너무 아이러니한 게 내가 윤석열 후보 처음에 만났을 때 첫 대화가 이거였거든요. 잠깐만요. 당시에 진중권 교수가 처음 윤석열 대통령이 되기 전 후보 시절에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후보도 되기 전이었다. 출마도 하기 전이었거든요. 예. 그때 한번 만났는데 첫 만남입니다. 밥 먹자고 만나가지고 밥을 먹는데 대뜸 미학 전공하는 사람이 어떻게 법학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칼 슈미트는 어떻게 아느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칼 슈미트를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내가 그 유학가가 제일 먼저 들었던 게 법철학 강의였다. 법철학 세미나였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때 이제 뭐라 그러냐면 칼 슈미트가 주권자란 언제가 비상인지 말할 수 있는 자가 주권자다. 이거거든요. 비상사태라는 건 뭐냐. 국민들의 기본권을 갖다 제한할 수 있는 사태를. 예. 주권자란 뭐냐면 그게 언제인지를 결정하는 자가 주권자다. 이걸 결단주의라고 그러더라고요. 법학에서.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비판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뭐였냐면 약간 민주당을 비판하는 맥락에서 내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랬더니 그때 그분이 얘기하는데 그러게 이제 칼 슈미트의 견해가 있고 그걸 갖다가 그게 결국 파시즘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헌법의 기초를 좀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는 이론인데 그게 바로 허영 교수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근데 재밌는 게도 뭐냐면 지금 윤석열은 자기가 결단주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뭐가 비상인지 결정하는 건 누구야? 예. 나다 대통령이다라고. 완전 180도가 달라진 거거든요. 예. 그때 우리가 대화했던 맥락하고는 그러니까 그때 윤석열하고는 지금의 윤석열이 완전 180도 달라진 거죠. 네. 그때 우리가 합의했던 건 뭐냐면 칼 슈미트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보니까 꼭 그런 식으로 하고 있더라. 아니다라고 합의된 맥락에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자기가 그걸 가지고 비상기업 이건 내 권한이다라고 얘기했고 원래 주권자라는 게 뭐냐? 예. 언제가 비상일지 그걸 갖다 결정하는 자가 주권자다라고 하는데 그 논리를 펴고 있는 게 아이러니하더라고요. 네.